동무, 백두산 기지 도착 예정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약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도자 동지. 오늘 임무가 끝나면 조종사는 그때 처리하도록 하시오. 이 말은 든 조종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진실을 말하는 데 힘이 됩니다. 북한에서 김여정 전용기를 조종하던 최고급 비밀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간 충성을 다했지만 어느 날 비행 중 조종석 뒤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임무 끝나면 조종사는 처리하라. 고도 3000m 상공에서 그는 단 몇 초 만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고 그 하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사의 선택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하늘이 제 무덤이 될 뻔했다는 걸요. 제 이름은 리영철입니다. 북한 공군 최고의 비밀 비행단, 그 중에서도 단 20명도 채 뽑히지 못한다는 1호기 전담 조종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전용기 조종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김여정 동지 전용기를 모는 사람이었으니 북한에서 저보다 높은 하늘을 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순안 비행장 특별경납고에서 근무했어요. 아침 6시면 제트 연료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조종석에 앉으면 차가운 금속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 때 들리는 그 우르릉 소리,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집은 평양 중구역 창전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내 명숙이와 7살 난 딸 혜진이가 있었어요. 명숙이는 제가 비행 나갈 때마다 조심히 다녀오라며 손을 흔들었고 혜진이는 아빠, 비행기 태워줘라며 졸랐습니다. 그 시절 제 가족은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북에서는 조종사를 비행사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1호기 비행사는 당에서 직접 선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19살 때 공군에 입대해서 20년 넘게 하늘만 봤습니다. 청진이 고향인데 어릴 적 아버지가 6.25 때 조종사셨거든요. 아버지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나라를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저는 북한 최고의 조종사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정치 학습이 있었습니다. 수령님과 당을 목숨으로 보위하라. 그 말을 수백 번 들었고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는 비행기는 나라의 자랑이었고 제 가족은 당의 은혜로 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해 가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임무가 점점 비밀스러워졌고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특별 임무 수행 중이라는 말만 남기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게요. 지금 서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가 그때의 저를 돌아보면 참 순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두려움 속에서 충성을 자랑이라 여겼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제가 곧 목숨을 걸고 하늘을 버려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2023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평양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새벽 4시, 저는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북에서는 이걸 특별 소집이라고 하는데요.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리영철 동무, 즉시 순안 비행장 제1경납고로 출두하시오. 단독으로. 전화를 끊는 소리조차 차갑게 느껴졌어요. 명숙이는 잠결에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훈련이야. 곧 돌아올 게라고만 했습니다. 딸아이 혜진이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요. 그 아이 볼에 입을 맞추고 나올 때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예감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러 명의 정비사와 승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날은 딱 3명만 있었어요. 보위부 사람 2명과 정비 책임자 하나. 경납고 안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 쌩쌩 소리를 냈습니다. 리 동무, 오늘 임무는 특급 비밀이요. 보위부 간부가 서류 뭉치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비행 계획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행기 띄울 때 계획서가 없다는 건 마치 전쟁터에 지도 없이 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승무원 명단은요? 제가 묻자 간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단도 없소. 탑승 인원은 현장에서 확인할 것이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20년 비행사 생활에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비 책임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리 동무, 조심하시오. 요즘 비행단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이요? 임무 끝나고 돌아오지 못한 동무들이 있다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날 오전 10시 김여정 동지 전용기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시동을 걸고 계기판을 점검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계기판의 초록불들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무덤에 촛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뒤로 누군가 올라탔습니다. 발소리가 들리고 기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어요. 조종사는 뒤를 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귀로는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고 명령조였습니다. 출발하시오. 목적지는 비행 중에 알려드리겠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비행이 평범한 임무가 아니라는 걸요. 비행기는 순조롭게 이륙했습니다. 고도 3,000m, 평양 상공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조종석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계기판의 바늘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엔진 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쪽 객실에서 들려오는 기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여정 동지와 수행원 2명이 탑승해 있었어요. 조종석과 객실 사이에는 얇은 칸막이만 있었는데 방음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동무, 백두산 기지 도착 예정 시간이 얼마나 남았소?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행원이 대답했어요. 약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동지. 저는 계기를 조정하며 침착하게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여정 동지가 수행원에게 뭔가 지시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임무가 끝나면 조종사는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라. 그 말은 조용했지만 제 귓속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손에 쥔 조종관이 축축하게 땀으로 젖었어요. 처리라는 단어. 북에서 그 말의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제거, 숙청, 사라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북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해야 했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을 떨지 않게 힘을 주고 계기판만 응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1초가 1분처럼,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비행사였어요. 20년간 단 한 번도 당을 의심한 적 없었고 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처리한다는 겁니까? 그때 문득 며칠 전 정비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임무 끝나고 돌아오지 못한 동무들이 있다는. 아, 그 동무들도 저처럼 무언가를 들었거나
보았거나 알게 된 것이었구나. 권력 내부의 비밀을 안 사람은 입을 막아야 하는 거구나.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지, 그럼 착륙 직후에 처리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일은 깔끔하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백두산 기지에 착륙하면 저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요. 사고사로 처리될 겁니다. 비행기 정비 중 추락했다거나 훈련 중 실종되었다거나 제 머릿속에 아내 명숙이와 딸 혜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볼에 입맞춘 그 따뜻한 촉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아빠, 비행기 태워줘. 혜진이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을 수는 없었어요. 죽기 위한 비행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북한 공군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비행기로 제 운명을 바꾸기로요.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백두산 기지로 가면 죽음이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도 죽음일 수 있었습니다. 탈북은 삼족을 멸하는 죄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선택했습니다. 죽어서 가족을 두고 가는 것보다 살아서 언젠가 다시 만날 가능성에 걸기로요. 고도 3,000m 북쪽으로 향하던 기수를 천천히 서쪽으로 돌렸습니다. 각도는 아주 조금씩만요. 뒤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마치 기류를 피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여러분, 비행기 방향을 바꾸는 건 자동차 핸들 꺾는 것과는 달라요.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계기판을 보니 현재 위치는 평안북도 상공이었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면 서해 바다가 나옵니다. 그 너머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는 북한 영해가 있고 레이더망이 있고 전투기 기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레이더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3,000m에서 2,000m로 다시 1,500m로요. 낮게 날수록 레이더 포착이 어려워집니다. 산악 지형 때문에 전파가 방해받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종사 동무, 왜 고도가 낮아지고 있어? 수행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기류가 불안정해서 고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행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몇 분 후 저는 기내 방송 장치를 켰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즉시 뒷좌석으로 이동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반복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뒤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무슨 긴급 상황이요? 김여정 동지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엔진 계기에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예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조종석 문을 안쪽에서 잠갔습니다. 북한 전용기는 보안상 조종석 문을 내부에서 잠글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뒤에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기수를 완전히 서쪽으로 틀었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270도를 가리켰어요. 서해 방향이었습니다.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올렸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빠르게 올라갔고 기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뒤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종사, 문을 열어라. 보위부 수행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쿵쿵 문을 치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평양 관제소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 빛이 마치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명수가, 혜진아, 아빠는 살아서 너희를 다시 만날 거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서해 바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고도 1000m, 파도가 내려다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귀청을 찢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저 멀리 2개의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전투기였습니다. 북한 공군 미그-29 2대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조종관이 땀으로 미끄러졌어요. 이제 끝이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 수송기로 전투기를 따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마치 자전거로 오토바이를 따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20년간 하늘을 난 사람이에요. 북한 최고의 조종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을 써야 했어요.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고도를 한 번에 500m씩 떨어뜨렸어요. 기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삐걱거렸습니다. 뒤쪽 객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김여정 일행이 좌석에서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전투기들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503편, 즉시 항로를 복귀하라. 명령 불복종 시 격추한다. 평양 관제소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켜고 대답했습니다. 엔진 고장, 긴급 착륙 필요. 그리고는 다시 무전기를 껐어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그재그로 기체를 흔들었습니다. 왼쪽으로 급선해, 오른쪽으로 급선해, 구름 사이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어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조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 아버지가 쓰던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바늘이 빨간색 구역에 들어가 있었어요. 남은 연료로는 10분, 아니 5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돌리면서 회피 기동까지 하니 연료가 폭포수처럼 빠져나갔거든요. 뒤에서 또 무전이 들렸습니다. 최후 경고다. 복귀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이번엔 전투기 조종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조종사를 알았어요. 같은 비행단 소속이었던 박철수였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동료였어요. 철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한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더 심하게 기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계기판에서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연료 부족, 엔진 과열, 유압 저하, 모든 게 한계였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 본토까지는 아직 멀었고 연료는 바닥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바다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비상착수요. 물 위에 비행기를 내리는 건 추락과 같습니다. 살 확률은 반도 안 돼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200m, 100m, 50m. 파도가 눈앞에 보였어요. 차가운 서해 바다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무전을 보냈습니다. 이동 중지. 기장 응답 없음. 그리고는 비상탈출 레버를 당겼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0월 서해 바다는 얼음장 같았어요. 비상탈출구가 열리면서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저는 구명조끼를 움켜쥐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꽝! 물에 부딪히는 충격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다가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폐가 불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비행기는 저 멀리서 검은 연기를 뿜으며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전투기 2대가 선회하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미 임무는 끝났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짠 바닷물이 입으로 들어왔어요. 기침이 나왔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10월 바다 온도는 영상 15도 정도였을 거예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두어 시간이 고작입니다. 죽으면 안 된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명숙이와 혜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웃으며 손 흔들던 모습, 딸아이가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 읽던 모습, 그 기억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구명조끼에 매달려 떠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갈매기 한 마리가 울며 날아갔습니다. 살고 싶다. 제발 살려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손발의 감각이 사라졌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저체온증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회색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뱃머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차가운 바닷물과 뜨거운 눈물이 뒤섞였어요. 살았다. 나는 살았구나. 배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해군 병사들이 저를 끌어올렸어요. 갑판에 누웠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군가 제 위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따뜻함이었습니다.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북한, 공군, 조종사입니다. 탈북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하지만 정신을 잃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교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 가족도 구해 주십시오. 평양에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새벽 3시 서해 어느 해상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국정원 안전가옥 내 의무실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 있다고 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보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했지만 회복되고 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어요. 국정원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남자였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리영철 씨, 평양의 상황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탈북한 순간 제 가족은 보위부에 끌려갔을 겁니다. 아내 명숙이와 딸 혜진이, 그들은 지금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리 씨가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김여정의 이동 패턴, 북한 1호기 항로, 순환 비행장의 비밀 경납고, 내부 권력 다툼, 숙청당한 사람들의 명단. 20년간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담당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많아요. 그는 말했습니다. 리 씨, 가족 구출을 위해 모든 채널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족 생각이 났어요.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잠들기 전에도. 명숙이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혜진이는 우는 건 아닐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담당자가 왔어요. 소식이 있습니다. 리 씨 부인과 따님이 평양 보위부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처형되지는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이 무섭게 들렸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왔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와 연결했습니다. 북중 국경을 통한 탈출 루트를 준비 중입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리 씨 가족이 평양에서 함흥으로 이송됐습니다. 감시가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4달이 지났습니다. 탈출 시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하늘을 봤어요. 하느님, 제발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명숙이와 혜진이를. 제발요. 6달이 지났습니다.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리 씨, 가족분들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20년 조종사 생활 동안 한 번도 안 울었던 제가 그날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 1년처럼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뎠어요. 이제 곧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국정원 안전가옥 거실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어요. 명숙이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여인 얼굴, 지친 눈빛이었지만 살아있었어요. 제 가족이 살아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명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저를 보더니 아빠 하고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딸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아내도 달려와 우리를 감싸 안았어요. 세 식구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계속 그 말만 했습니다. 명숙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살았잖아요. 당신도 우리도 다 살았어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남조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여긴 대한민국이야. 우리나라란다. 우리나라요? 북한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우리 집은 여기란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명숙이는 편의점에 가서 놀랐어요. 이게 다 진짜예요? 승훈의 시간 내내 열어요? 혜진이는 인터넷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뭐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명숙이가 멈춰 섰어요. 사과, 배, 포도, 오렌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이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 명숙이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배고프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 말에 제 가슴도 뭉클했어요.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만 사회 적응 훈련이라고 했어요. 말투가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입니다가 아니라 예요라고 해야 하고 동무가 아니라 시라고 불러야 한다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적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게 큰 도움을 줬어요. 제 정보의 가치를 인정해줬고 민간 항공교육기관에 재취업을 도와줬습니다. 지금 저는 항공학교에서 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조종사들을 가르쳐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협하는 비행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비행을 가르칩니다. 가끔 하늘을 봅니다. 파란 하늘, 자유로운 하늘이에요. 북에서 봤던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왜인지 더 넓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 하늘 아래에서는 제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아무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제 동료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도 자유를 꿈꿀까요? 아니면 꿈꾸는 것조차 두려워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언젠가 북한 주민들에게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고,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모든 걸 버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저는 다시 북한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요. 평양 순환 비행장에 다시 가서 그곳에 남아있을 제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동무들, 이제 우리도 자유롭게 날 수 있어.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